잠깐만요. 1598년,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이슬처럼 사라지는 나의 목숨이여. 나니와의 일도 꿈속의 꿈이었나. 그런데 이 남자가 죽기 직전에 한 짓이 있어요. 자신의 6살짜리 조카를 처형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을요. 그것도 일가족 39명을 몰살시키면서. 그리고 조선 땅에 160만 명의 군대를 보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이게 말이 됩니까? 천민 출신으로 태어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사람이 일본 전체를 손에 넣고 그 다음엔 조선과 명나라까지 집어삼키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단순한 야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믿기 어려운 비밀들이 있어요.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왜 말년에 그토록 잔혹하게 변해갔는지.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한 시대를 통째로 뒤바꾼 이 남자의 진짜 얼굴. 1537년 혹은 1536년. 사실 히데요시의 정확한 출생 연도도 불분명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출생 기록 자체가 너무 빈약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오와리 지방의 나카무라. 지금의 나고야 근처에서 태어난 건 확실한데 그 부모가 누군지부터 이미 미스터리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는 야에몬이라는 하급 농민 병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히데요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오만도코로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이 여자가 나중에 재혼을 해요. 그 새 아버지가 치쿠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아버지와 히데요시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둘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히데요시가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히데요시의 아버지에 대한 또 다른 설이 있어요. 당시 오다 가문에서 섬기던 어떤 인물이 실제 아버지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일부 야사에서는 오다 노부나가의 아버지 노부이데가 히데요시의 실제 아버지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물론 이건 검증이 안 된 이야기예요. 하지만 히데요시가 나중에 노부나가를 섬기면서 보여준 특별한 화학 반응, 그리고 노부나가가 히데요시를 그렇게 빠르게 발탁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완전히 황당한 소리라고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쨌든 집을 나온 히데요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기술도 없고, 키는 작고, 손가락은 한 손에 6개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외모도 특이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를 부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루, 즉 원숭이. 그게 단순히 애칭이 아니라 외모를 빗댄 말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히데요시가 찾아간 곳이 바로 마스시타 가문이었어요. 거기서 자벽부로 일하면서 기초를 닦았는데 이 시절의 히데요시는 지금의 그 히데요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이름 없는 하천민 출신 소년일 뿐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됐을까요? 그 열쇠를 준 사람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야 해요. 왜냐면 히데요시를 이해하려면 노부나가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노부나가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외계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전통을 무시하고 혁신만 추구했죠. 다른 영주들이 기마전술에 집착할 때 이 사람은 철포, 즉 총을 대량으로 도입해서 전쟁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나가시노 전투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당시 최강이라 불리던 다케다 가문의 기마대를 철포부대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부나가가 히데요시를 처음 만납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는 기록마다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히데요시가 처음 노부나가의 밑으로 들어갔을 때의 직책이 뭔지 아세요? 집신 담당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인의 집신을 관리하는 역할, 신발 담당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낮은 자리냐면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 신발은 가장 천한 것과 연결된 상징이었거든요. 그야말로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었죠. 근데 여기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노부나가가 외출을 준비하면서 집신을 신으려고 했는데 따뜻했다는 거예요. 히데요시가 집신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있었거든요. 주인이 차가운 집신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 에피소드 하나로 노부나가는 히데요시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단순한 재치나 아부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행동하는 능력. 이게 히데요시의 핵심 무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히데요시의 출세는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됩니다. 집신 담당에서 시작해 곧 토목공사 책임자가 됐고 그 다음엔 성 수비 책임자가 됐어요. 나중엔 아예 성 하나를 통째로 맡는 성주가 됩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당시 봉건 사회에서 이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혈통과 가문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 천민 출신이 성주가 된다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히데요시는 싸움 잘하는 무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히데요시는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전형적인 무장 타입이 아니었어요. 대신 그는 사람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적장을 설득해서 항복시키는 외교적 수완, 병참과 보급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조직력,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창의력. 이게 히데요시의 진짜 무기였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스노마타 성 공사입니다. 노부나가가 어느 날 히데요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강가에 성을 하나 지어라. 근데 그게 적 세력의 코앞이었어요. 적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공사 기간도 터무니없이 짧았죠. 보통 성 하나 짓는데 몇 달, 길면 몇 년이 걸리는데 히데요시는 이걸 불과 수일 만에 완성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미리 목재를 잘라서 조립식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일종의 프리팩 공법을 400년 전에 이미 쓴 거죠. 소름이 돋지 않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가장 놀라운 부분이 어디였는지. 혹시 히데요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분들도 계세요? 아직 모르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봐주세요.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빠르게 돌려봅시다. 히데요시가 노부나가 밑에서 크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완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전국시대, 즉 생고쿠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내전 상태였어요. 크고 작은 영주들이 서로를 죽이고 영토를 빼앗는 일이 일상이었던 시대. 그 혼란 속에서 노부나가는 가장 빠르게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히데요시는 그 노부나가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항상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부나가는 성격이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들면 누구든 파격적으로 대우했지만 한번 눈밖에 나면 죽음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노부나가는 자신의 숙부를 죽였고 반항하는 가신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제6천마왕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자신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불교적 세계관에서 가장 하위의 마왕.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규칙이나 도덕 같은 거 안 따른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 밑에서 히데요시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아케치 미쓰히데. 아케치 미쓰히데는 히데요시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아래서 기어 올라온 천민 출신이라면 미스히데는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의 교양인이었어요. 시를 짓고 다도를 즐기고 유교 경전에 통달한 인물. 노부나가의 가신들 중에서 가장 지적이고 세련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근데 노부나가는 이 미스히데를 종종 공개적으로 모욕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머리를 집신으로 밟거나 중요한 작전을 앞두고 갑자기 지휘권을 빼앗거나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노부나가가 미스히데의 능력을 일부러 억누른 거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단순히 노부나가의 잔인한 성격 때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모욕의 축적이 역사를 바꿉니다. 1582년 6월 2일 새벽, 히데요시는 당시 모리 가문 공략을 위해 서쪽으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토에는 노부나가가 있었어요. 혼노지라는 절에 머물고 있었는데 경호 인원은 극히 소수였어요. 왜냐면 노부나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해서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자신감이 틀렸습니다. 아케치 미스히데가 군대를 이끌고 혼노지를 포위했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의 일이었어요. 노부나가는 잠에서 깨 이 소식을 듣자마자 활을 집어들었다고 해요. 직접 싸웠다는 거죠. 하지만 화살이 떨어지자 스스로 불을 질렀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할복했거나. 기록마다 다른데 어쨌든 노부나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불에 다 타버렸거든요. 이 사건이 바로 혼노지의 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48시간이 히데요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히데요시가 이 소식을 들은 건 혼노지의 변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전령이 달려와서 보고를 했는데 히데요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울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오래. 이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계산된 연기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울음이 끝나자마자 히데요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바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지금 당장 교토로 돌아가야 한다. 미스히데보다 먼저.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히데요시는 지금 모리 가문과 전쟁 중이에요. 군대를 뒤로 빼면 모리가 뒤를 칩니다.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데요시는 이걸 해결합니다. 어떻게? 협상으로. 노부나가가 죽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인 채로 히데요시는 모리 가문에 먼저 화평을 제안합니다. 우리 이쯤에서 그냥 멈추자. 싸울 이유가 없지 않냐. 모리 측은 사실 지쳐 있었고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모리는 나중에서야 노부나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협정이 체결된 뒤였어요. 그 협정을 뒤집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게 히데요시의 속도였습니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전속력으로 교토를 향해 돌아옵니다. 이때의 행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역사에서는 이걸 주고쿠 대이동이라고 별도로 부를 정도예요. 아케치 미스히데가 혼노지의 변 이후 천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히데요시는 이미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미스히데가 천하를 가진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고작 13일입니다. 야마자키 전투. 혼노지의 변이 일어나고 딱 11일 후에 히데요시의 군대와 미스히데의 군대가 맞붙습니다. 전투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미스히데는 패배했고 도망치다가 어느 농부에게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허무하게 그렇게 짧은 집권의 끝을 맞은 거죠. 이 지점에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히데요시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혼노지의 변이 일어나기 전부터 미스이데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히데요시가 사전에 이 쿠데타를 알고 있었거나 심지어 묵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건 확인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너무 완벽해서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역사의 이면에는 항상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마자키 전투에서 승리한 히데요시. 이제 그는 노부나가의 복수자를 자처합니다. 내가 주군의 원수를 갚았다는 명분으로 노부나가의 후계자 문제에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담한 계획이냐면 당시 노부나가의 후계를 두고 노부나가의 가신들 중 실력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열었거든요. 기요스 회의라고 불리는 이 회의에서 히데요시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킵니다. 노부나가의 어린 손자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자신이 그 후견인이 되는 구도를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권력은 히데요시한테 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히데요시와 경쟁했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시바타 가스이에라는 인물이에요. 노부나가 밑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 중 하나였는데 이 사람과 히데요시의 갈등이 결국 전쟁으로 번집니다. 시즈가타케 전투, 1583년의 일이에요. 이 전투에서 히데요시가 이깁니다. 시바타 가스이에는 패배 후 자신의 성에 불을 지르고 처와 함께 자결해요.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실질적인 후계자가 됩니다. 그 다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나중에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천하를 가져가는 그 이에야스. 이 사람이랑 히데요시가 한번 직접 붙습니다. 고마키 나가쿠테 전투, 1584년. 이 전투가 재미있는 게 히데요시가 져요. 아니, 지는 건 아니고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이에야스가 생각보다 훨씬 강했던 거죠.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군사적으로 꺾는 대신 외교로 해결합니다. 자기 여동생을 이에야스에게 시집 보내고 어머니를 볼모로 보내면서 화평을 맺어요. 이게 또 히데요시의 방식이에요.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 그리고 히데요시는 오사카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성. 이게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상징이에요. 나는 이미 천하의 중심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동시에 간파쿠, 즉 천황 다음가는 최고 관직에 오릅니다. 나중엔 다이코, 전직 간파쿠 직함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계속 행사했죠. 천민 출신이 사실상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된 겁니다. 이 지점에서 댓글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라면 히데요시처럼 모든 걸 버리고 정상까지 올라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히데요시의 방식이 마냥 긍정적으로 보이시지는 않나요? 솔직한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1590년. 히데요시는 마침내 일본 전체를 통일합니다. 오다와라 성 공략이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호조 가문이라는 마지막 저항 세력을 굴복시키면서 전국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전국시대 시작부터 따지면 100년이 넘는 내전이 드디어 끝난 거죠. 이 통일의 과정에서 히데요시가 실시한 정책들이 꽤 혁신적이에요. 가장 유명한 게 도검 사냥령, 가타나가리라는 정책입니다. 부터 무기를 모두 걷어들인 거예요. 불상 만들 때 쓰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농민들이 다시는 무기를 들고 봉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였죠. 이게 일본의 신분제를 더 확고하게 굳히는 계기가 됩니다. 무사는 무사, 농민은 농민,
이렇게 선이 그어진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천민 출신이 천민들이 신분을 바꿀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자기는 했지만 남들은 못하게 한 거잖아요. 태압검지, 즉 전국적인 토지 측량도 실시했어요. 전국의 땅을 모두 측량해서 생산량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게 당시로선 엄청난 행정혁신이었어요. 중앙 집권적 통제의 기반이 되는 조치였죠. 그리고 주인장 제도. 해외 무역을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 거예요. 허가증이 있는 배만 해외 무역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히데요시 시대엔 오히려 해외 무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기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는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히데요시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인 히데스구를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세웠는데 1593년에 측실에게서 히데요리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때 히데요시 나이가 56세였어요. 이 아들의 탄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1592년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공합니다.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히데요시는 통일 이전부터 이미 구상하고 있었던 계획이었어요. 중국, 즉 명나라를 치겠다는 거였습니다. 조선은 그 길목에 있는 나라였고 히데요시는 조선의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죠. 당연히 조선이 거절했고 그러자 침략을 감행한 겁니다. 근데 왜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치겠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순수한 정복 야욕. 일본을 통일했으니 다음은 아시아 전체다. 이런 과대망상적인 야심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복한 후 천황을 북경에 앉히고 자기는 인도까지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서신에 남겼거든요. 이게 단순한 협박용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면 이미 현실 감각이 무너진 거예요. 둘째는 내부 통제의 필요성. 통일을 이루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진 무장들이 서로 싸울 위험이 있어요. 그 에너지를 밖으로 돌려야 한다는 현실적 계산도 있었다는 겁니다. 셋째는 조금 더 복잡한 심리적 해석인데 히데요시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강한 명나라를 상대로 이긴다면 아무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는 계산. 내부의 두려움을 외부 전쟁으로 덮으려 했다는 거죠. 어쨌든 1592년 4월 고니시 유키나가를 선봉으로 한 약 16만의 일본군이 부산을 통해 상륙합니다. 이게 임진왜란의 시작이에요. 초반에 일본군이 너무 빠르게 진격합니다.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어요. 60일 만에 평양까지 올라갔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완전한 재앙이었어요. 200년 가까이 전쟁다운 전쟁이 없었던 나라가 당시 아시아 최강의 전쟁 기계인 일본 전국시대 역전의 용사들을 상대한 거니까요. 근데 반전이 옵니다. 이순신. 조선의 수군 장군이 일본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육지에서 아무리 앞으로 나가도 바다에서 보급이 막히면 군대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의병들이 일어났죠. 전국 각지에서 민병대가 조직되어 일본군의 후방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나라 원군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자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일본군이 앞으로도 못 나가고 비로 물러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협상이 역사상 가장 웃긴 협상 중 하나예요. 히데요시 측과 명나라 측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을 진행한 겁니다. 히데요시는 명나라 황녀를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보내고 명나라 땅을 분할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명나라 측은 히데요시를 조선의 제후로 봉하겠다, 즉 그냥 신하로 인정해주겠다는 답을 보낸 겁니다. 서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협상 결과를 보고했던 거예요. 협상 담당자들이 본국에 거짓 보고를 한 거죠. 나중에 히데요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분노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협상이 결렬됩니다. 1597년 히데요시는 다시 조선을 침략해요. 정유재란의 시작입니다. 이번엔 더 잔혹했습니다. 일본군에게 전과 보고를 위해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잘려나간 코와 귀가 무덤을 이뤘는데 그게 지금도 교토에 남아있는 귀무덤, 미미즈카입니다.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춰야 할 것 같아요. 통일의 영웅이라고 불리던 히데요시가 이제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뭔가가 근본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 변화의 원인이 뭔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년의 히데요시는 젊은 시절의 그 사람과 너무 달라졌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었던 노부나가 밑에서 자라나면서도 히데요시는 젊었을 때 어떻게든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었거든요. 적장을 포섭하고 항복한 자는 관대하게 대우하고, 그게 히데요시의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말년에는 잔혹해졌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면 히데요리의 탄생으로 돌아가야 해요. 1593년 아들 히데요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순간부터 히데요시의 모든 관심은 히데요리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도 히데요리가 천하를 가져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조카 히데스구였습니다. 히데요시의 조카로서 양자가 된 히데스구는 이미 간파쿠직을 이어받아 후계자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히데요시에게 친아들이 생기자 히데스구의 존재가 갑자기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된 겁니다. 후계자가 둘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히데스구에 대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잔인한 행동을 즐긴다, 이상한 취미가 있다 등의 이야기들. 이게 히데요시가 퍼뜨린 건지 실제 히데스구의 행동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히데요시는 이 소문들을 빌미로 1595년 히데스구에게 할복을 명령합니다. 히데스구가 할복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히데요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데스구의 아내들, 첩들, 자녀들까지 모두 처형했어요. 아기도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성도 있었어요. 39명이 공개 처형당했고 그 시신이 히데스구의 시신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 사건을 들은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처형을 지켜본 사람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해요.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게 시작이었어요. 다도의 달인 센노리큐를 기억하시나요? 히데요시가 가장 아끼던 문화예술 고문이었어요. 와비차, 즉 소박함의 미학을 완성한 인물로 당시 일본 문화계의 거장이었습니다. 히데요시와 리큐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어요. 둘 다 서로를 존중했고 히데요시는 리큐의 예술적 안목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리큐가 히데요시의 눈밖에 납니다. 정확한 이유는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리큐가 자신의 목상을 절문 위에 올린 게 불경스럽다는 이유가 공식적인 것이지만 그게 정말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리큐가 히데요시의 지나친 사치와 과잉을 비판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와비차의 소박한 정신과 히데요시 말년의 황금 집착이 맞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1591년 히데요시는 센노리큐에게 할복을 명령했습니다. 리큐는 조용히 마지막 달해를 행하고 자결했어요. 그의 나이 70세였습니다.
이게 히데요시의 변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에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사람조차 필요 없어지면 처단해버리는 냉혹함. 이런 냉혹함이 말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년의 고립감입니다. 히데요시가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들,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졌어요. 노부나가도 없고, 리큐도 없고, 권력의 정점은 항상 고독하거든요. 두 번째는 히데요리에 대한 집착적 사랑입니다. 너무 늦게 얻은 아이에 대한 집착이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히데요리를 지키겠다는 집착이 그 앞에 걸리는 모든 것을 제거하려는 충동으로 이어진 거죠. 세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말년의 히데요시는 몸이 좋지 않았어요. 기록에 따르면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게 그의 의사결정을 극단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데요시는 자신이 죽은 후를 대비해 다이고 꽃구경 연회를 포함한 마지막 행사들을 열면서도 동시에 5명의 다이로, 즉 대로를 설치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마에다 도시이에, 모리 데르모토, 오키타 히데이에,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등 최강의 다이묘들에게 히데요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보필해달라고 부탁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유언장에 히데요리를 부탁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썼어요. 이게 얼마나 절박했냐면 히데요시의 유언을 담은 편지들이 몇 통이나 남아있는데 전부 히데요리 걱정이에요. 천하를 통일한 사람의 마지막 고민이 결국 어린아들 걱정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깐 구독 버튼 눌러주실 수 있나요? 이런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파헤칠 거거든요. 구독하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 이어갑니다. 1598년 여름, 히데요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히데요시는 다이로들을 불러 히데요리를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특히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마에다 도시이에에게 직접 손을 잡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천하를 통일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처연한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스크립트 첫머리에서 이야기했던 그 시가 나옵니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나의 목숨이여. 나니와의 일도 꿈속의 꿈이었나. 나니와는 오사카의 옛 이름이에요. 오사카에서 일군 모든 것, 자신의 일생 전체가 한낱 꿈이었냐고 탄식하는 거잖아요. 소름이 돋지 않나요? 천하를 손에 넣은 사람의 마지막 말이 이거라는 게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숨을 거둡니다. 향년 62세 혹은 63세 오사카 성에서. 그리고 그가 그토록 걱정했던 히데요리는 히데요시가 죽은 지 12년 후인 1615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패배해 오사카 성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머니 요도도노와 함께. 히데요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 결국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이제 히데요시의 이야기 전체를 한번 돌아볼까요? 천민 출신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이름조차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었어요. 히요시마루에서 도키치로, 하시바 히데요시를 거쳐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이름을 바꾼다는 건 자기 자신을 계속 다시 쓴다는 거잖아요. 그 소년이 가장 강력한 군주 노부나가의 집신을 담당했고 그 군주의 밑에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노부나가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순간 가장 빠르게 움직여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일본을 통일했고
대외 원정을 시도했고 말년에 어두워졌고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는 히데요시를 단순히 야망의 화신이나 잔혹한 침략자로만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조선 침략과 말년의 잔혹함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수십만 명의 조선인이 목숨을 잃었고 문화재가 불탔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건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인간의 내면에 있었던 복잡함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 유연함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히데요시를 보면서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선택의 산물인가? 천민으로 태어난 건 선택이 아니에요. 집신 담당으로 시작한 것도 선택이 아니었죠. 근데 조카를 처형하고 조선을 침략하고 가장 아끼던 니큐를 죽인 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 환경 안에서의 선택은 우리 것이에요. 히데요시는 그 선택의 무게를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까요?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리고 또 하나, 히데요시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케치 미쓰히데의 이야기입니다. 미쓰히데는 종종 단순히 배신자로 그려지죠.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수십 년을 노부나가를 섬겼어요.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근데 그 대가로 돌아온 건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신하들과 손님들 앞에서 머리를 집신으로 밟히고 중요한 순간에 지휘권을 빼앗기고 이 사람이 결국 혼노지에서 군대를 이끌었을 때 그건 단순한 권력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쌓인 굴욕에 대한 폭발이었을까요? 역사는 이긴 자의 편에서 쓰이기 마련이에요. 미쓰히데가 이겼다면 혼노지의 변은 의거로 불렸을 겁니다. 그가 졌으니까 반역으로 기록됐죠. 히데요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통일에 성공했으니까 영웅이 될 수 있었지만 어디선가 실패했다면 그냥 건방진 천민 출신 반역자로 역사에 남았을 겁니다. 역사란 결국 결과로 판단받는다는 씁쓸한 진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히데요시는 일본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일본에서 히데요시는 복잡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통일의 영웅이자 개혁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면도 있지만 조선 침략의 주모자로서 비판받는 면도 있어요. 일본 드라마나 소설에서 히데요시는 보통 매력적인 캐릭터로 등장하고 그의 통일 과정은 흥미로운 영웅서사로 그려지죠. 반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완전히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조선인이 죽고 수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국토가 황폐화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니까요. 어느 쪽이 맞는 평가일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히데요시는 동시에 통일의 영웅이고 침략자였습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니에요.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서로 다른 면이에요. 그리고 그게 역사를 보는 게 어렵고 동시에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히데요시가 남긴 유산은 복잡합니다. 일본의 통일과 근대화의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동아시아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도 있어요. 도검 사냥령과 태압 검진은 에도 시대 250년 평화의 기반이 되었고 그 평화는 일본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토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조선인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기도 했어요.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지, 이건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데요시의 이야기. 천민으로 태어나 집신 담당부터 시작해 천하인이 된 남자의 이야기. 노부나가를 만나 날개를 펴고 혼노지의 변이라는 역사적 격변 속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 남자. 일본을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하고 늦게 얻은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죽어간 남자. 그가 마지막에 남긴 시가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나의 목숨이여. 난이와의 일도 꿈속의 꿈이었나. 천하를 손에 쥔 사람도 결국 이슬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증발한 자리에 역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히데요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웅인가요? 악인인가요? 아니면 그 둘 다인 복잡한 인간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정말로 읽고 싶어요. 그리고 히데요시의 어떤 면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역사 인물이나 사건이 있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아케치 미스이데 단독편이 보고 싶다. 이순신과 히데요시의 대결을 다뤄달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달라. 어떤 요청이든 환영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채널이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